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 및 오남용 대책 방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곽규택 의원실의 백다인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사 진행에 앞서 오늘 세미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이후 곽규택 의원님의 인사말과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의 환영사미 주요 내빈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그리고 한석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발제 후 종합토론 및 질문의 순서로 오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내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곽규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한석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주도해 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곽관훈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찬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신 곽규택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서천호 의원님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인사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국회 법사위 박규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앉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국정조사 특위 또 법사위 또 저희 당의 공관위 등등을 하다가 지난 주말에 지역 가가지고 꽃가루, 송화가루 실컷 마시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이 잠겨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또 유상범 의원님, 김은혜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회 공동 주관해 주신 우리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주신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훈 교수님, 또 토론 맡아주신 권재열, 강영기, 곽관훈 교수님과 박혜진 상사법무과 검사님, 또 윤찬우 법원행정처 사무관님, 또 준비를 함께 해주신 자유기업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는 제 인사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 전에 있던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이른바 노랑봉투법, 또 상법 개정, 그리고 이번에 집단소송법까지 정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경영을 제약하는 여러 법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 집단소송법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 주최를 해주시는 자유기업원 원장님이신 최승로 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집단소송법, 많은 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당사자인 기업이 이 예측 가능한 그 경영 환경에 있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 불확실한 환경으로 노출되고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이 법이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집단 소송에 대한 이러한 그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이것이 정치적인 압박으로 기업이 노출이 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치가 지켜지는 사회가 가장 자유로움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인데 이 법치가 위협되는 그러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되는 일에서 상당히 그 벗어난 일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경영의 자유, 기업의 자유가 이 불확실에 노출되고 특히 정책 위험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경영 환경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나 이 소급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심하게 소급 적용하는 그러한 그 입법이 남발되고 있어서 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이 법이 다시 수정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록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좋은 기회의 장이 됐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유기업원에서 맹활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법률의 어떤 오남용을 막는 그런 데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그런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집회 4만 명 정도 됩니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노란봉투법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노조가 요청하는 주요 내용이 왜 우리는 SK 하이닉스만큼 성과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안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기준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준을 맞췄다는 거죠. 근데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만큼 연봉 받는 국민들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자성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집단소송법 제정안 역시도 보면은 헌법상 소급 입법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 것이라 봅니다. 다소 우리 국민의 힘이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오남용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각주택 의원님께서 이런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이 잘 살펴서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원내 운영 수석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본격적 행사에 앞서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조경태 의원님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님, 김은혜 정책수석님 등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를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 나경원 의원님 자리 참석해 주셔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들 들으실 때가 됐는데 제가 마이크를 뺏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곽규택 의원님은 늘 법사위에서 또 같이 활동해 보면 정말 필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내세요. 어떻게 뭐 이런 이 집단소송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슈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정말 든든합니다. 아직도 간사설이지만 제가 법사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이 집단소송법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약간 속도 조절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이 여러 가지 뭐 많이들 말씀하셨겠지만 쿠팡이 을 비롯한 미국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결국은 그 쿠팡을 겨냥한 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소급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소송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과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선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것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소급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법리가 있는데 말씀들 잘 주시면 저희 법사위에서 곽규택 의원님 중심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유기업연구원에는 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되는 발제부터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멋진 또 의미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곽규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많이 바쁘신 중에서도 발표를 해 주실 한석훈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자 여러분 또 특히 법무부에서 지원을 나오신 박혜진 검사님 또 법원행정처에서 윤찬우 사무관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수요일 22일 공청회 영상을 제가 관람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뭐 발언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찬성 쪽 진술인들이 너무 좀 오해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런 좌장 인사 같은 거 안 써도 되는데 그 공청회를 보고 느낀 점을
제가 한번 좌장 인사해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고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다. 앞으로 저는 기업이 더 국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업이 우리나라를 살리지 어떤 행정조직이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더 철저하게 하는데도 사고가 생기는데 국가는 더 사고가 생길 것이다. 그럴 때마다 국가는 집단소송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의료 대응 관련 국가 배상 소송 이것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지금 소급표를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이나 서울시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소송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세월호 그것도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 이런 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공청회를 보니까 이거 소송법은 절차법이 아니냐. 절차법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집단소송법이라는 게 소송법에 외피를 쓰고 있지만은 실질은 기존의 권리를 확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청구들이 한 번에 결합이 돼가지고 피고에게 전혀 다른 수준의 법적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이거는 엄청난 권리 의무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법이니까 괜찮다 이런 안이한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 13조에도 이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1항에 적혀져 있고 2항에는 사실은 뭐 참정권과 재산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모든 헌법학자들은 이거는 소급 금지 원칙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전 법률에 미치는 원칙이다. 이건 깨뜨릴 수 없는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면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이게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이것 때문에 소급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급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들 뭐 제조물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뭐 등등 많은 법률에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러면 민법이나 행정법에는 가능하냐? 아닙니다. 행정법과 민법에도 안 된다고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민법전에는 민법인데도 2조에 불소급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무부 안에 보면 3년 이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급표하고 소멸시효를 완전히 혼돈한 게 아니냐. 이게 소급표하고 소멸시효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3년 이내를 이야기하는가. 이제 3년은 우리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용을 해왔지 않는가 싶은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부진정 소급표는 가능하죠. 부진정 소급표는 가능한데 부진정 소급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름이 누출됐는데 과거에 누출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누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피해를 입은 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고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을 때 이때 그 과거에 처음에 시작했더라도 그것을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소송으로. 그렇지만은 과거에 완전히 끝난 사건, 예를 들어서 뭐 5.18 특별법이라든지 친일 반민족주의자에 대한 재산 환수법, 이거 벌써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끝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그럼 배상해라. 이거는 이제 진정소급 입법이 됩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건 왜 가능하냐면 그 공익이 매우 크고 또 소급하더라도 침해가 최소에 이를 뿐이다라고 하면 이건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정 소급은 과거에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기름이 누출됐는데 지금도 계속 누출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까지 다 합해가지고 소급 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쿠팡 사건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게 지금 다 사건 자체는 이미 종료됐어요. 손해배상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때 이걸 공청회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좀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딱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국회가 소급입법을 억제해 왔습니다. 많은 법률에서 억제해 왔는데 이번에 이거를 한번 물꼬를 터놓으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이걸 막아주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 바로 한석훈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석훈입니다. 소개 때 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저는 그 성균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 15년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로 있고요. 제 박사 학위 논문 주제가 이제 이 집단 소송에 관한 거라서 오늘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요? 예. 우선 저는 이제 발제자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입법안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쟁점을 좀 스크린하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금 현재 법사위에 발의된 그 안건은 총 14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있고요. 한 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입법 배경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수인 집단적인 다수인의 소액 피해지만 피해 회복 비용이 고액인 경우에는 개별 소송 중심의 기존 소송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피해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입법 배경이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외국의 그 대응 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유럽의 그 단체 소송 제도가 전에는 그 배상까지 해주진 못했기 때문에 전에는 그 대응 제도라고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 그 집단 소송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유럽이 주로 하고 있는 단체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보면 용혜인 의원님 안에 보면 그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집단 소송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이 클래스 액션, 미국식의 클래스 액션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식 클래스 액션 제도는 미국만의 제도입니다. 뭐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만은 이 적용 범위에 제한 없이 옵트아웃 방식, 제외 신고 방식의 클래스 액션, 이건 대표 당사자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미국이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집단 소송 제도지만 저는 클래스 액션을 집단 소송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증권 집단 소송법이 이 클래스 액션 제도니까요. 그리고 그 단체 소송 제도를 그거와 구별해서 집단 소송이라고 안 하고 저는 단체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가 신고 방식, 옵트인 방식의 집단 소송 제도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소비자법이라든가 스웨덴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또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이 대륙법계 제도는 대부분 그 옵트인 방식 단체 소송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뭐 영미법계인 영국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형이라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그 단체 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경쟁법 분야만 이 미국식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죠. 한때 이 유럽의 경우에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미국식 대표 당사자 소송, 집단 소송을 도입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참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그 미국의 옵트아웃 방식 그 집단 소송제에 부정적으로 봐서 이 단체 소송에다가 기존의 그 금지 중지 청구만 했던 단체 소송에다가 이 개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그 2단계 소송 제도를 만든 것이죠. 뭐 일본도 그런 식인데 그 이유는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이 그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는 그 미국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적 제재 방식 그런 이제 사법 체계 하에서나 적합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적 제재가 발달해 왔고 그 전통이 있는 거죠. 모든 법 체계가 또 무엇보다도 이제 소송 남용 문제, 이 남소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이유를 들자면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진 미국 로펌에게 시장이 장악될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 집단 소송 제도를 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국의 대응 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법안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법안 중에 2개의 법안은 이 유럽식 단체 소송 제도 방식을 이제 입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집단 소송 제도로 입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우리 법제가 어떤가? 현재 법제가 어떤가를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집단소송법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집단소송제도죠. 그다음 이제 단체소송제가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렇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그 개별적 손해배상까지 커버는 못하는 구형 옛날식 그 단체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현행 법제가 그렇고요. 그러면 왜 이질적인 이 증권집단소송법이 우리 법체계에 들어오게 됐느냐? 이거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 98년도 외환위기 IMF 사태 때 그 구조조정 차관 도입의 조건이었어요. 그때 약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싫든 좋든 우리는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었고 도입한 후에 이제까지 이제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 그것도 증권 분야의 불법 행위에 한정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해왔죠. 이제 저는 이제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이 양대 법제 중에 어떤 법제가 타당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집단 소송의 그 적용 범위 문제.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소구표 법안의 소구표 문제 이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대로 좌장님께서 제안하시면 그때까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의 집단 소송제가 우리 그 증권 집단 소송법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집단 소송 특히 증권 집단 소송이 굉장히 소송 남용이 많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런 남소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95년도에 그 사적 증권 소송 개혁법이라고 해서 PSLRA가 제정이 됐죠. 그 PSLRA의 그 남소 방지 장치가 많은 부분이 이 우리 증권 집단 소송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소 방지 장치 중에 일부가 이번 법안들에 보면 다 빠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또 이제 그 일반적인 증거조사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직권 증거조사 제도라든가 문서 제출 명령을 강화하는 그런 입법을 했죠. 증권 집단 소송법이.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그 법안들의 주요 쟁점이 뭔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발제 중에 잠시 참석하실 내빈분이 계셔서 인사 좀 잠시 올리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윤상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법안들 중에 그 박균택 의원님 하는 이 그 집단 소송 그 방금 말씀드린 증권 집단 소송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제 놓으면서 다만 그 집단 소송 적용 범위만 이제 확대하고 또 부칙에서 그 소급 적용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두 가지 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소송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 그러니까 소송 허가라면 그 피고한테 불리한 거겠죠. 소송 허가 절차와 이제 본안 소송 절차가 있는데 소송 허가를 했을 때 피고가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 정지 효과가 있게 돼 있죠. 우리 민사소송법상. 그런데 그 효력을 박탈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증권 집단 소송이 굉장히 소송 지연을 초래했던 그런 폐단이 있었죠. 그 소송 지연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집행정지 효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대신 저는 이거는 이제 박탈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그 대신 소송 허가 자체를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PSLRA의 그 입법처럼 소장 그 기재 요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청구 원인에 대한 소명을 어느 정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추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균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 문제, 또 소급 적용 확대 문제 이런 것이 주된 쟁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안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 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있고요. 대표 단체도 대표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법안도 있었고요. 대표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 자격 제한과 같은 그런 이제 증권 집단 소송에 있던 남소 방지 장치 이게 PSLRA의 그 주된 그 남소 방지 장치인데 3년에 3건을 초과해서 대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 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거를 모두 삭제하고 있죠. 이거는 모든 법안이 거의 대부분 이거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하는 그 책임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증거조사 방법을 강화하는 이른바 일부 특별법에 규정이 돼 있는 상생협력법이 규정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한국형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라는 게 있는데 아직 시행도 안 된 거죠. 그거를 이제 도입하자는 그런 법안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하자. 이거는 뭐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법무부 안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들어 있었던 건데 이거는 별 이제 입법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배 잔여금 귀속을 지금은 증권집단소송법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이제 대충 보면 주요 쟁점이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문제로 삼는 집단 소송으로 갈 거냐, 단체 소송으로 갈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겠죠. 일단 단체 소송, 여기서 말하는 단체 소송은 우리가 지금 현행 법제에 채택하고 있는 단체 소송이 아닙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불과 3년 전에 그 입법을 한 소비자 권리 집행법에 나오는 거죠. 2단계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는 거죠. 프랑스 소비자법 이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이것도 책임 확인 소송을 한 다음에 개별 피해 구제에 나설 수 있는 거고요. 영국의 그룹 리티게이션 이거는 이제 독일과 같은 아까 말씀드린 옵트인 방식의 단체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2013년도에 마련한 소비자 피해 재판 절차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전 지급 의무를 확인을 먼저 하고 그게 이제 승소가 된 다음에 참가 신청을 받아서 피해자의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 채무를 확정해서 배상까지 해주는 그런 절차죠. 이러한 유럽이나 일본의 단체 소송 제도는 우선 1단계에서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게 승소된 다음에 개별 참가를 받아서 손해배상에 나서는 그런 구조죠. 자, 이 양 집단 소송과 이러한 단체 소송을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이제 집단 소송은 이제 제외 신고형 옵트아웃 방식이죠. 이 장점이라 그러면 대표 당사자가 참가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의 손해까지 포함해서 제소를 하니까 배상 청구액이 대규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한다 이런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의 불법 행위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단점의 첫 번째가 이렇게 옵트아웃 방식을 하게 되면 기판력이 뜻하지 않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제외 신고를 한 사람은 기판력을 안 받는데 피해자 중에 모르고 제외 신고를 미처 못한 이런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이거는 이제 공고제도의 불안전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제소 사실이라든가 허가 결정이라든가 판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일간 신문 아니면 이제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에 의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게 돼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개별 소송했으면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그리고 이 제외 신고를 알면서 안 했다 하더라도 제외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 제외 신고 기간 내에 안 한 피해자는 대부분 소송이 대개 60% 내지 80% 대부분 소송이 그 합의로 종결이 됩니다. 우리 집단 소송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합의로 종결이 되는데 그 합의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더 이상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효율적인 권리 구제라고 장점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완전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단점 중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수인의 집단적 피해를 이제 피해 배상 대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총원을 어디까지 이 피해자의 전체 인원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이 총원의 범위를 정해야 되고요. 또 대표 당사자 그런 총원을 대표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 당사자를 누구로 정할 것이냐 하는 대표 당사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쟁점이 공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쟁점의 공통성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피해액 산정도 마찬가지죠. 개별적인 개개의 피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걸 판단할 거냐. 결국 전체적으로 판단하자면 표본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집단 소송은 소송 허가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이 구성원 피해자를 모집하고 주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제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가 대개 이제 40-50%, 30-40%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거액의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가 들어서 이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증권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했지만은 기관 투자자와 같은 주요 피해자들은 오히려 신속하게 확실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개별 소송을 선호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장기 소송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배상액이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 실제로 무슨 불법 행위가 뭐 하더라도 증거 개시 제도와 결합해가지고 합의를 노리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가 미국의 경우에 아주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력 있는 전문 대형 로펌이 직업적 대표 당사자를 만들거나
거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소액의 분배금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이 합의로 종결하는 결과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 측도 막대한 증거 개시 비용이나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연대 책임. 만약 이게 합의로 종결되면 배상 책임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회사가 지급해 주는데 회사가 커버하는데 만약 이게 끝까지 소송까지 가면 자기 과실이 밝혀지고 그러면 결국 개인적인 연대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든 없든 간에 합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양 당사자가 다. 그래서 과연 이게 불법 행위 견제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됐죠. 자, 그다음 이제 단체 소송의 장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우선 장점은 이 구성원이나 이제 피해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뭐 별로 고민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먼저 가리니까. 그다음 이제 책임이 있다고 정해졌을 때 참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개별 소송 배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구성원이나 또 이제 대표 단체 원고 적격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원이나 대표성이 명확해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소 우려가 없고요. 뭐 단점으로 말하면 뭐 대표 단체가 과연 적절하게 그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거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대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이 이제 대표성 문제가 있겠죠. 그건 이제 입법으로 보완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적용 범위의 확대 문제. 우선 지금은 이제 증권 분야에 한정해서 불법 행위 몇 개의 자본시장법상의 불법 행위에 한정해서 이제 피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이제 손해배상의 확대가 되면 뭐 증권 분야도 이런 불법 행위 외에 영업행위 규제 위반까지도 이 배상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불법 행위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실체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되는 결과가 되죠. 특히 이제 일부 법에는 징벌적 피해배상 제도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게 남용이 될 경우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결합되는 문제, 똑같은 미국과 마찬가지의 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적용 범위 확대의 문제점으로서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처분권주의, 재판 청구권의 예외인데 이렇게 처분권주의의 예외를 설정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증권집단소송법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 행위 차단뿐 아니라 이렇게 계약행위 위반까지, 계약상 분쟁까지 이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다면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처분권주의 예외를 설정하는 근거는 이렇게 재소 청구가 된 소가 제기된 집단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고지를 하고 그 피해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그런 보호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증권 분야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특정한다든가 피해액을 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이 거래 이력이 저장이 다 돼 있거든요. 증권 거래 이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구성원의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런 것이 감독기구가 먼저 행정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피해자도 자기가 피해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 밖의 분야의 경우에는 우선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판력을 확대하는 근거, 처분권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증권 집단 소송에도 정했듯이 결국 개개의 개별적인 손해를 다 조사해서 합산하지 못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표본적이고 통계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손해배상의 대원칙인 차액 전보배상 원칙이 훼손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이제 그 집단 소송 그 단체 소송의 경우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갑자기 급격한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인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그 배상 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할 우려가 있고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세 번째 말씀드리는 주제로서 이 증거조사 방법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네, 소급 적용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법안들의 그 부칙에 보면 많은 법안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칙을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급입법에 관한 우리 판례 입장은 절차법이냐 실체법이냐 그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따지지는 않고 이런 거죠. 이제 기존 법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 입법을 통해서 박탈하는 그런 내용의 그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소급입법 중에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이런 걸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이라 그러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성의 사유, 신뢰 보호를 요구하는 개인 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그 범위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아까 저장님께서는 이제 진정 소급입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보더라도요. 우리 판례 입장에 의하더라도 신뢰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 그 법치주의에 맞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찬성론의 논거는 실체법상 권리 의무를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사건은 아직 법률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니까 소급입법이 허용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론의 논거는 소급 적용 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 소송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가능해서 판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한다. 결국 피해자들 간의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는 거죠. 또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이익보다 주주 근로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와 법률 관계에 대해서 집단 소송 절차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록 소송 절차의 소급표 규정일지라도 확정된 법적 지위를 소급해서 크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이면 안 되겠죠. 아까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우선 그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대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차액 전보배상 원칙의 예외, 평균적, 통계적, 표본적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상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결국
소급해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승소만 있는 게 아니죠. 패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소급 입법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 국가 원리에 위배된다. 그래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의 양법제인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나 집단적 피해의 손해를 효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위법행위 예방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중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는 위법행위의 사적 제재가 발달한 미국에 적합한 제도고 위법행위의 공적 제재가 발달한 유럽이나 일본, 한국에는 단체소송제가 적합합니다. 한국에는 배임죄, 중대재해처벌법, 외부감사법 처벌조항 등 엄한 형사처벌 규정이 위력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막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의 공적제재 체제를 갖추어서 이제까지 위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서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고 남소 가능성이 높은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 참가 신고형으로 개별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독일, 프랑스나 일본식 단체소송 제도가 적합하다.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도 현재 단체소송이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기본법이나 개인정보법 이거를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행 경과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와 절차적 규정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충격을 줄이는 길이다. 법안의 적용 시기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알찬 내용으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권재열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잠시 저희 내빈 소개 한 번만 더 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배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재일입니다. 본래 제가 거기 권씨고 여기 보면 웬만한 토론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가나다 순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 오늘은 저보다 앞서서 강 씨도 계시고요, 곽 씨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맨 먼저 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잠시 후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좀 먼저 토론을 하고 나가게 됨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조문을 봤을 때 박균택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조문이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15페이지에 그런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수범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입법은 이 되는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그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 이 이제 법안이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과징금에 딱 들어맞는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금융 같은 부분, 또 더 나아가서 공정거래 같은 부분의 경우에는 과징금하고 과태료도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현실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과징금의 규모가 수백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떤 집단 소송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이 제대로 견딜 수 있을까?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존폐가 달려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재외 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를 하게 되면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들어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어떤 잘되고 잘못되고의 어떤 이런 차치하고 만으로 어떤 주가가 빠지거나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뭔가 좀 잘 뭔가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키코 관련해서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추락하고 그 기업의 주가가 제 기억에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조물의 경우를 보면 이제 만약에 제조물을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샀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 뭔가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리콜도 하게 되고 뭐 소비자 분쟁 제도, 중재 제도도 있고 다양한 어떤 구제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책임을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굉장히 완화하는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보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에 보게 되면 3배 배상입니다.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물상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3배 배상한다. 그럴 경우에 웬만한 기업들이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그런 점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어떤 아무리 그러니까 뜻이 선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어느 한쪽에 너무 좀 치우쳐져 있는 입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사적인 배상 말고도 다양한 행정적인 제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그러니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보상 배상의 총액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징금을 매기면 그만큼은 뭐 기업에서 손해배상에서 빼준다거나 이런 어떤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영기 교수님의 토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강영기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서 토론하게 된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제가 일본에서 딱 12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거기서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집단 소송 법안이 사실 그 가장 유사한 게 일본의 그 민사 절차 특례 법안 그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민사 절차 특례 법안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아주 100% 다 소화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플러스 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졌고 아직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란 나라의 국민들 자체보다도 어떤 정치인들만 보더라도 약간 성향이 우리나라 정치인분들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은 실제로는 아닐지 몰라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신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법안 같은 걸 만들 때는 굉장히 장고를 거쳐서 만들고 지금 우리의 집단소송법안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그 2013년도에 제정된 그 법안도요 2023년에 한번 개정이 또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예,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릴 텐데요. 물론 명확하게 여기다 이렇게 밝혀놓으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예측 가능성은 다 가지고 계실 정도는 여기 다 써놨기 때문에 아마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론회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자료집에 19페이지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집단소송 제도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특징이랄까 그게 명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적용 범위를 갖다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하고 옵트아웃 방식을 택한다는 거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거하고 그리고 단순한 피해액 보상이 아니고 어떤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 이렇게 다분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옛날 2018년도에 그 당시에는 옵트인 방식으로 딱 이하경 의원이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이 거기에서 입법 발의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때는 옵트인이었는데 나중에 증권 관련 그 집단소송 제도에서는 옵트아웃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리고 현재의 것들도 실제로 보면은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게 전면적으로 이번에 그걸 갖다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야로 딱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옵트아웃 방식이 과연 정답일까 하면서 제가 2번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집단소송법 도입 시 고려할 문제 하면서 미국식 옵트아웃이 과연 정답일까? 이 부분은 이거에 두 가지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효율적인 소비자의 피해 구제라는 부분하고 기업 경영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가 있는데 굉장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 디스커버리랑 이 결합이 돼야만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기업을 해본 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들어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부적인 문서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미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특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다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이 공개되는 순간에 누군가가 보게 되면은 유사하게 플러스 원 해가지고 새로운 게 플러스 알파죠.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거나 변질되면서 이쪽에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던 그 특허는 결국은 소멸되거나 그렇게 되는 결국은 크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던 비용들을 걷어들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특허 같은 건 안 내고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옵트아웃이 아니라 옵트인을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일단은 이 법적인 안정성, 제가 법이 가장 크게 이렇게 항상 대전제로 가지고 가는 게 정의 추구하고 법적 안정성 추구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되면은 저는 법적 안정성을 택하고 정의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의는 각자가 다 10,000명 있으면 10,000명이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적 안정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정성이라는 그 구성원들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만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안정성을 이룬 순간에 법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하면서 했는데 제가 박스를 쳐놔가지고 독일, 일본이 미국식을 거부했던 옵트아웃 방식을 거부했던 이유는 남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남소의 논리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보전적인 배상이 원칙이다라는 거.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요. 어떠한 배상 책임을 갖다 심하게 부담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최악의 경우는 도산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기업들의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의 최고의 복지는 임금 인상이고 그 기업들은 이 사회에 어떠한 공헌을 할 때 무엇보다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가장 큰 게 고용의 안정적인 그 유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미국, 일본이나 독일도 옵트아웃 방식을 가능하면 가져가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독일에 대해서는 뭐 전통적으로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재판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결정권이 중시된다. 그리고 뭐 2018년도에 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그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제로 옵트인으로 계속 간 이유가 거기에 써 있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제가 주어를 빼먹었어요. 주어가 아니라 그 앞부분에 일본의 경우에는 다수의 소비자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래서 이건 어떠한 법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해서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에 12월에 제정됐던 그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 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민사재판 절차 특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로 이 법률이 2016년 10월부터 시행됐고요. 여기에서는 일부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증권 분야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비자 계약뿐만이 아니라 전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제출된 그 집단 소송 법안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여기서 기업 경영이 잘 돼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있어야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이고 소비자 피해도 구제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딱 나타난 게 2단계로 해가지고 공통 의무 확인 소송 절차라는 걸 뒀고 2단계에서 간이 확정 절차에서 소비자가 거기에 그 소송에 참가할지 아닐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거기에서 원고 적격을 굉장히 제한했어요. 전국에 27개 기관만 거기서 소비자 단체에서 거기에 원고 적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렇게 어떠한 제한적인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게 좀 우려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안에서 결국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판 집단소송법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거기서도 딱 개정은 됐는데 위자료 청구를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이 손해배상 거기 그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확대 손해라는 일실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인명피해에 관한 이런 손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넣어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갖다 크게 하지 않고 그냥 막 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균택 의원 입법안의 특징이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뒤에 가시면 그 요약하면이라는 그 부분에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일본 제도와 비교했을 때도 박균택 의원안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부분이 가장 정치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예도 저도 들었는데 기업 경영의 관점하고 입법적 득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소급 적용하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들 하고 계신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소급 적용의 위헌성이 있다라는 이 부분 아무리요 그 목적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헌법 위정한 불소급 원칙을 쉽게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상법 개정안에서 3차 개정에서 자기주식 소각 이 부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딱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소각할 거 누가 취득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단기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주가치에 뭐 존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분은 좋지만 실제로 단기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진짜는 기업이 한순간에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 그 안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보호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수단으로 쓰였던 거는 맞지만 그걸 100% 저기 하는 거는 그렇게 폄훼하는 정도의 그런 시각은 그렇게 온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디스커버리 이런 게 되면은 영업비밀 침해 위험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 이런 부분이 크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피해자 구제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원고 적격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소송 절차를 이렇게 도입을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명분은 굉장히 좋지만 빨리 갈 때는 항상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것도 리스크를 갖다 줄이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고 나면 그때 하나씩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입법안을 내신 의원님들께서는 소비자 보호라는 탈을 쓴 기업 죽이기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소급 적용의 위헌성 문제라든지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미국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클리어되지 않고는 이 부분에 이 입법이 갈 때 굉장히 그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을 제한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강 교수님은 와세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일본통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학자로서는 마지막 곽간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선문대 그 곽관원이라고 합니다. 그 뭐 논의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주요 국가 집단 소송 도입 논의에 대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그 이유는 집단 소송에 관해서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요. 이것들은 뭐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도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 제도들을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27페이지에 적었는데 A, B, C, D 안으로 갖고 그 중에서 A 안이 가장 그 사회에 맞는다라고 했던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집단 소송이 이제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미 실체법상 인정되고 있는 소비자 청구권을 묶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택지가 증가하는 거지 새로운 어떤 기업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비자하고 개개의 소비자하고 분쟁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한 번에 묶어서 해결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사회적 동의가 있음에 따라서 이제 그 제도들을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유럽 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유럽 위원회가 2013년에 그 회원국들에 보는 통신문 보면은 미국의 집단 소송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집단 소송이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설계돼서 기업 및 산업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정당한 근거가 없이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이게 소송의 제기가 강압적 합의 도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식의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했고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뭐 제가 여기는 예로 이제 프랑스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그 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옵트인 방식으로 접근을 앞에서 이제 발표자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옵트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손해배상 저기서는 이제 뭐 제가 뭐 계약 채무불이행은 좀 다루지 않고 불법행위만 좀 얘기를 했지만은 손해배상 제도가 갖고 있는 목적,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억지라는 측면, 위법행위 억지라는 측면, 보상이라는 측면 있다라고 한다면 보상이 중요시되는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보험 제도가 발달을 합니다. 보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해배상이 좀 강화되는 나라들은 이제 억지를 주로 이제 위법행위를 다시 이제 그 억지하는 거를 주로 하겠다. 그 발생을 억제한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과연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게 과연 어떤 목적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위법 행위의 억지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익한 행동을 억제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차를 없앨 수는 없는 것처럼 뭔가 이런 적정 수준을 찾는 방법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강하게 처벌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결국 뭐 그 위법행위 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지금 들어와 있는 미국식의 집단소송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콤팩트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으로 법무부 상사법무과 박혜진 검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근무하는 박혜진 검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리적 쟁점과 오남용 방지 대책에 관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좌장이신 최준성 교수님 비롯하여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단체 소송 방식 의 옵트인 방식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과 소급 적용과 관련된 저의 의견을 그냥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 소송 방식의 옵트인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발제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법에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직접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어 옵트인 방식에 비하여 제도 운영이 수월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옵트인 방식의 단체 소송에 비하여 승소의 유인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옵트인 방식의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은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옵트인 방식의 단체 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이 아닌 공익적 금지 청구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피해자가 원고가 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본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단체 소송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 소송에 비해서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일본이 도입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상 피해자 회복 절차는 1단계 공통 의무 확인 소송과 2단계 채권 확정 절차로 구성된 2단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3년도에 독일의 소비자 권리 실행법상 구제 청구 소송 절차 역시 구제 원인 판결과 구제 종국 판결의 2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적격이 특정 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승소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단체와 피해자 사이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 소송이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고 승소 판결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옵트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급 적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새로운 실제법적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정되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송 형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안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적정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이 가해자들의 절차적 신뢰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부착된 디젤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독일에서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없어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표본 확인 소송을 도입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표본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집단소송법 제228조 제2항에 비추어 해석상 제외 신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AI 도입 등으로 집단적 권리 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별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소송 제도는 피해자들의 적정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분쟁의 일회적인 해결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소송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기업의 책임 경영 수준을 제고하여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단소송 제도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일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검사님 감사드립니다. 제 다음으로
윤찬우 법원행정처 사무관님 토론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원행정처 윤찬우 사무관입니다. 먼저 집단소송 관련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발제해 주신 한석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러 집단소송 관련 법안들을 쟁점 요소별로 주요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검토 의견까지 충실히 제시해 주셔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제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집단소송 법안들 중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규정과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법 적용을 인정하는 부칙 규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제시하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소액다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소송 비용 및 소송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기업 등의 계속적 반복적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집단소송법안의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에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적용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지, 집단소송의 형태를 대표 당사자형으로 할 것인지 단체 소송형으로 할 것인지, 기판력의 작동 방식을 옵트아웃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옵트인으로 할 것인지, 분배 절차를 단일 절차형으로 할 것인지 복수 절차형으로 할 것인지, 적용례를 소급하여 인정할 것인지 장래 한정할 것인지 등은 해외 입법례와 더불어 집단소송제도의 장단점, 도입 시 우리 법 체계와의 조화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현명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균택 의원안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안은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적용 범위를 일반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총원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총원 특정이 용이한 증권 집단 소송에서도 소송 허가 및 분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할 경우 오히려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총원 특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하여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재외 신고를 하지 못한 개별 피해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 일반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피고 및 사건 유형의 범위도 함께 확대됨에 따라 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증권 집단소송법의 구조상 피고는 회사 및 제한된 범위의 개인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 없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개인까지도 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소비자, 환경 분야 등 기존의 입법 필요성이 주로 논의되어 온 영역을 넘어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도 소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증권 집단소송법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운영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사건 수가 총 15건에 불과하고 그중 분배 절차까지 완료된 사건은 6건에 그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확대 도입할 경우 제도 운영의 혼선이나 절차적 부담 가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에 관하여는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정보 분야 등과 같이 총원 특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피해 구제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한정하여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균택 의원안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안은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제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이미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안,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안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소송 허가나 기판력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단의 참고 부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기존 법률 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집단소송법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용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고 옵트아웃 방식을 함께 채택하면서도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까지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주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 규정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입증의 난이도가 높은 다수의 사건들에 대한 소송 진행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증거조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증거 확보의 곤란으로 인하여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등으로 집단소송 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단의 기록 송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 7 규정을 참고하되 주요 특징은 이제 감독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송부된 조사 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등으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록 현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 중인 상황이지만 제도 도입 이전에도 증거 편제로 인한 피해자의 불이익과 소송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기록 송부 규정은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재 등 불이익 규정이 없는 최소한의 장치인 점, 기업의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을 둠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의견을 접하며 많이 배우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울러 본 토론회를 계기로 보다 활발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되고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발제자님께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 확대와 소급 적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방향으로 집단소송제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질의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찬우 사무관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임팩트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세미나는 뭐 발표자와 토론자만의 토론이 아니고 여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누구에 대해서든지 뭐 저한테도 물론이고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뭐 질문을 해주시면 또 아니면은 뭐 그냥 객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이런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빨리 좀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한 30분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표자, 토론자 또 상호간에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 혹시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배수 의원입니다. 오늘 사정상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법안심사 소인데 거기에서도 뭐 논의가 됐고 또 공청회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공청회 때 했던 거를 우리 최준선 우리 좌장님
교수님께서 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저 의원실로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읽어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들 의견들은 이 미국식 집단 소송제의 그 도입 또 소급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발제자나 토론자분들 다 부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찬성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저기 토론에서 제가 그 좀 더 귀담아 들었던 것은 이제 만약에 이런 집단 소송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쿠팡이거든요. 쿠팡인데 쿠팡의 그 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소송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의해서도.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이제 연락을 이제 공고를 내거나 해가지고 이제 소송하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을 좀 하시고, 지금 현재 그 쿠팡 사태로 인해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런 그 움직임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그거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미국식을 왜 고집하느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미국식에 대해서는 아까도 잘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곽관훈 교수님인가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그리고 이걸 무기로 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만약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변호사 비용도 원가에 산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인상된다. 그러면 소비자가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인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윤찬우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 사건 단체 소송이죠. 그래서 원고 수가 지금 한 중앙지법은 19만 명, 또 동부지법은 한 6만 명 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지금 가셨는데 이제 그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권재열 교수님,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가 문제나 이게 주가가 이것과 연계가 되어서 그 기업의 어떤 그 굉장한 치명적인 그런 그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과도한 이 집단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또 앞으로 또 그 법안 심사 소위가 또 내일 모레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국민들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때도 제가 그 공청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료를 뽑아서 얘기를 했지만 이 쿠팡을 그 표적으로 한 이 법에 이러한 소급효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당장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게 돌아온다. 그럼 그 중소기업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다. 과연 이렇게까지 소급효를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 그 타격을 미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의견 그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논의된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많이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되어서 좀 합리적으로 토론이 됐으면 하는데, 저희들 아시겠지만 지난 상법 뭐 1차 개정안, 그다음에 더 센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뭐 재개나 이런 합리적인
그런 그 학계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해서 좀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배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 22일 날 공청회 영상을 제가 봤더니 제가 여기 2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조 의원님께서 A 관광회사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306만 명, 3,060억 원 손해배상 10만 원씩 했을 때, 그리고 또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벤처 기업이죠. 벤처 기업의 경우는 16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해서 그 경우는 1,600억 손해배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PPT를 띄우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것처럼 정말 이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데이터 안 가지고 있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번 잘못하면 그 회사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그게 자꾸 지금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사건 자체는 과거에 끝났고 어떤 시정 조치도 이루어졌고 다만 손해배상 책임만 남아 있는데 3년이라는 임의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게 민법에 물론 불법행위 소멸시효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3년이라는 걸 그걸 차용을 해 가지고 그 3년 내에는 그러면 3년 1일 넘은 거는 괜찮고 3년이면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정말 그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국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 교수님도 자세하게 이게 지금 완전히 미국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옳고요. 아마 여러 가지 토론자들에 대한 우리 또 발표자님의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발표자님이 저 발표의 취지하고 토론이 서로 이렇게 일치를 하는지 한번 코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찬우 사무관님께서 발제자가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와 소급 적용 인정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문의하셨는데,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남소 가능성이 적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소송이 가능한 이 대륙법계 같은 대륙법계의 제도인 독일, 프랑스, 일본식 그 단체 소송 제도, 그것이 적합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박혜진 검사님이 폭스바겐 사건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 사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거는 독일은 이제 옵트인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옵트아웃 방식의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죠. 그리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대로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도 크니까 우리 헌법의 저상권 보장 원칙이라든가 신뢰보호 원칙이라든가 이런 법치주의 입장의 원칙에 의한다면 이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 헌법상 원칙에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미국에서 그 기업의 적극적 경영을 위해서 그 보장해주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경영 판단 원칙. 그거는 왜 도입 안 하면서 이런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냐 이겁니다. 왜 미국의 좋은 제도는 도입 안 하면서 남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악용 여지가 많은 오남용 여지가 많은 거를 먼저 도입하자고 하는 겁니까? 경영 판단 원칙, 제가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그 대표 소송 판례들을 쭉 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다 소송으로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경영 판단 사항들을 미국 판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경영 판단 원칙이라는 거예요. 경영 판단에 법관이 사후에 그거를 판단의 내용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미국식 경영 판단 원칙을 우리 판례가 도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내용의 합리성까지 판사가 판단을 해요.
경영 판단 원칙은 미국식 경영 판단 원칙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경영 판단 원칙, 그리고 독일에서 2005년에 입법으로 주식법에 도입한 경영 판단 원칙은 그거는 1차적 심사 대상을 내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 판단이라면 그 내용의 의무 위배 여부를 보지 말고 임무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절차적 사항, 충분히 정보를 수집했느냐, 어떤 이해관계 있는 판단이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적인 사항 그리고 주관적인 사항, 대개 이제 주관적인 사항은 회사 최대 이익을 위해서 성실히 했다고 다 생각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대개 이제 절차적인 사항만 보는 거거든요. 그 1차적 심사 대상을 그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에 의해서 대부분 경영 판단이 다 보호가 돼요. 집단 소송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건 보호 안 하면서 최근에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니 뭐니 하면서 소송 리스크는 잔뜩 버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왜 집단 소송은 도입하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옵트아웃 이게 문제인데, 지금 쿠팡의 경우는 뭐 1천만 370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빼줘라고 누가 그 귀찮게 그거를 굳이 하겠습니까? 그럼 옵트아웃이라는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빼도, 나는 원고 되기 싫어, 나는 배상이고 그 귀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1,370만 명 중에 10만 명이나 그렇게 할까요? 저 같아도 뭐 되는 대로 되지, 그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10만 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원고로 집어넣어 가지고 소송을 한다? 이게 지금 그 관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는 개인은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판 청구권 그거 버젓이 우리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원고를 만든다. 이거는 조금 전체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제 그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현행법상 그러면은 쿠팡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단지 이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 섹트를 나눠가지고 변호사를 몇 사람 나눠가지고 소송하시겠느냐? 소송하겠다고 하면 그 섹트별로 나눠가지고 합리적으로 좀, 그래도 저는 충분히 조금 이제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도 그렇게 소송을 다 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단 소송제를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또 불소급까지 한다는 거, 나는 조금 일단 해결을 해보고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님 단체들이 나는 차라리 그 집단 소송 이게 불소급 그러니까 소급표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변호사 단체에서 이런 안을 내서 우리가 그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그 액션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찾습니다. 박 검사님 혹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거 없으세요? 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사무관님 혹시 오늘 수준 깊은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많이 배우고 가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이거를 그 진정 소급으로 보든 부진정 소급으로 보든 어쨌든 그 취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비교 형량해서 결국에 공익이 우선하는지 사익이 우선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할 때는 지금 현재 박균택 의원안을 비롯한 여러 안들이 적용 범위를 제한 없이 확대하면서 옵트아웃 방식을 함께 채택하고 하면서도 이제 소급을 인정하고 있어서 기존 법률 관계와 당사자의 신뢰, 법적 안정성에 미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고려해서 비교 형량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남은 순서로 이제 곽 교수님, 강 교수님 두 분 2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우리 곽규택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입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입법하려고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린 게 그 신중한 것처럼 보이는 일본에서도 이걸 갖다가 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수혜자가 진짜 누구냐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실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누군지가 불분명해지고요. 실제로 남소 얘기가 나왔던 게 실제로는 어떤 로펌이든 개인 변호사가 됐던 어떠한 그 소송을 갖다가 수행했던 대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 자체가 사회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명분뿐인 상징적인 어떤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이 입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제로 해서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만 어떠한 규율을 하는데 기반이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법에는 모든 국민과 모든 기관이 다 기속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권력자가 그것이 족쇄가 돼서 함부로 자의적으로 뭘 못하게 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연히 보편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그 법이 법치주의에 적합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법치주의는 우리 민주사회를 갖다가 지탱하는 가장 근본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언젠가부터 약간 명분을 갖다 중시하다 보니까 진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착안해서 계속 법을 일단은 만들어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구현돼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너무 몰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내용들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시되지 않은 하나의 과도하게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그런 것들이 그 하나의 결과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 법안조차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입법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법을 그냥 졸속으로 많이 만드는 게 문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각 교수님. 예, 뭐 다 좋은 말씀 주셔서요. 이 법이 이대로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제는 뭐 향후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입법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떤 이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때까지 우리 국회가 그래도 소급 입법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사건에 이제 소급표를 한번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거의 모든 일들을 재소환해가지고 또 소급 입법 만들고 무슨 그 되지도 않는 논리를 붙여가지고 할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예, 그럼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지나간 거는 일단 지나간 걸 묻어둬야 되는데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게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각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좌장 맡아주신 최준선 교수님과 또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발제와 또 토론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클로징 인사 말씀은 우리 조배석 선배님께 드리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조금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사실 집단소송제처럼 우리 어떤 기업이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사실은 이런 법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맞고, 법의 성격상 사실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 집단소송제 관련된 어떤 논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이것을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당에서 자꾸 이런 법들을 먼저 발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편향성, 또 어떤 인기 영합적인 선정성,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입법에 과도하게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나 법무부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런 중요한 법일수록 평소부터 우리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담아서 어떤 논의에 조금 중도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배석 선배님, 존경하는 우리 조배석 선배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아유, 제가 조금 늦게 참석한 그 잘못으로 제가 죄송해서 이제 쭉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다들 필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한석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미국식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러면서 정작 더 대원칙인 경영 판단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그 인정을 안 하고 그거는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규제만 왕창. 뭔가 좀 이게 받아들이려면 다 같이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인정을 했고, 그런 맥락 없이 그 자기 필요한 대로 규제만 뭐 이게 한다, 규제만 받아들인다, 그 원칙은 무시하고, 이거는 좀 잘못된 입법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어떤 특정한 사태에 있어서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불소급의 원칙도 인정한다, 그러면은 법의 일반성이 파괴되는 거죠. 근데 곽관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사실 그런데 여태까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년의 입법 과정들이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는 좀 있으면은 저는 엄청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노란봉투법 역시 지금부터 이제 뭐 혼란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우려하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도 그 나중에 결과가 그 사회적으로 큰 부작용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그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막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무력감이나 좀 죄송한 마음, 이런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법률적 쟁점 및 오남용 방지 대책 방안 세미나와 관련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